구독자님들,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재생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빠가 평생을 바쳐 일궈놓은 재산을 그저 숫자로만 보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되갚아준 37 여성입니다. 아빠를 하늘로 보내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겪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심장이 쿵쿵 뛰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낯짝이 두꺼워질 수 있는지 그날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뻔뻔하게 손을 벌렸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위로는커녕 제게 남은 것마저 뜯어가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분당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은 넷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저보다 3살 많은 오빠까지.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죠. 아빠는 작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고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두 분 다 바쁘셨지만 주말이면 늘 저희 남매를 데리고 근교로 나들이를 가곤 하셨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에게 참 다정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저희 집에 큰 불행이 찾아온 건 제가 8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해 추석 연휴였어요. 명절이면 늘 지방에 계신 고모님 댁에 다녀오곤 했는데 그날도 온 가족이 다녀올 예정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 전날부터 제가 심한 장염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던 겁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며 걱정하셨지만 아빠가 오랜만에 고모님 뵈러 가는 건데 엄마랑 오빠라도 다녀오라고 본인이 사무소 일도 미루고 저를 돌보겠다고 하셨어요. 여보, 미안해서 어떡해. 다은이 데리고 못 가서. 괜찮아, 당신. 지난 명절엔 내가 일 때문에 못 갔었잖아. 이번엔 당신이 지호 데리고 다녀와. 다은이는 내가 잘 볼게. 고마워, 여보. 다은아, 아빠랑 있으면서 죽 잘 챙겨 먹어. 그렇게 엄마와 오빠는 고모님 댁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약을 먹고 며칠 앓다 보니 몸이 서서히 나아졌어요. 그런데 엄마와 오빠가 돌아오기로 했던 날, 두 사람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아빠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명절 연휴 반대편 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엄마와 오빠가 타고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가 무너지듯 울부짖는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눈물만 흘렸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빠는 그 음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오래도록 사귀지 못하셨고 그날 이후로 음주운전이라는 말만 나와도 몸서리를 치실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엄마와 오빠를 그렇게 보내고 아빠는 조금씩 달라지셨어요. 원래도 성실하게 사무소를 운영하시던 분인데 저 하나 남았다는 생각에 일을 대폭 줄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 애쓰셨습니다. 학교가 끝날 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실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아빠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서면 느껴지던 그 휑한 공기가 한동안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죠. 아빠도 요리는 영 서투르셨어요. 그래도 저를 먹이겠다고 요리책까지 사다가
이것저것 시도하시던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다은아, 오늘 아빠가 새로운 거 해봤어. 이게 원래 오므라이스인데 좀 흐트러지긴 했지만 맛은 있을 거야. 아빠, 이거 그냥 계란 얹은 볶음밥 아니야? 어허, 오므라이스 맞다니까. 이렇게 계란으로 감싸져 있잖아. 아무튼 먹어봐. 맛은 똑같아. 그렇게 저와 아빠는 서로에게 기대며 상실의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지금도 엄마와 오빠가 많이 그립지만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무뎌지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도 아빠는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재혼 한번 생각하지 않으셨고 늘 엄마와 오빠 앞에서 저 하나 반듯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하더군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중견 인테리어 회사의 디자이너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 회사 선배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정우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쳤죠.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든든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우진 씨가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연락이 왔고 마침 저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 모임 끝날 시간에 맞춰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데 우진 씨가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오며 저를 향해 반갑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다은아, 많이 기다렸어? 오늘 술자리가 좀 길어졌네. 많이 마셨어? 얼굴이 빨개. 조금 마셨지. 아, 맞다. 내가 태워다 줄게. 차 가져왔거든.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아니길 바랐어요. 차를 가져왔어도 당연히 대리를 부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우진 씨가 아무렇지 않게 주차장으로 걸어가더니 운전석 문을 열려는 겁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술 마셨다며. 근데 운전을 하려고? 괜찮아, 나 멀쩡해. 대리 부르면 돈도 아깝고 오래 걸리잖아. 벌써 12시가 다 됐는데. 안 돼. 지금 당장 대리 불러. 아니면 택시 타고 가. 다은아, 집이 코앞인데 무슨 택시야. 지금 도로에 차도 별로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태연이 운전석에 앉으려는 우진 씨를 보는데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도 엄마와 오빠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마음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그 태도에 순식간에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말려봐야 소용없겠다 싶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진 씨에게서 수십 통의 메시지와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몇 달을 매달렸지만 저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음주운전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저는 한동안 연애는 접어두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훗날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진 씨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저는 짧게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사실 아빠는 오래전부터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사무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기검진을 몇 년째 미루고 계셨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 저 역시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게 화근이었어요. 제가 32살이 되던 봄, 아빠 사무소에서 단체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장 수치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아빠를 설득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담당 교수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만성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10%도 채 남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요? 투석을 시작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식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증상이 애매하다 보니 많이 늦게 발견되셨네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제가 걱정할까봐 몸이 힘들어도 내색 한번 하지 않았던 거예요. 투석을 시작했지만 아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식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까지 왔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신장을 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빠는 몇 번이고 저를 말리셨습니다. 다은아, 아빠는 살 만큼 살았다. 너한테까지 위험한 수술을 시키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오빠를 그렇게 허망하게 잃고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아빠였는데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오랜 설득 끝에 아빠의 마음을 돌리고 저는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적합 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식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빠는 제 몰래 서재에서 편지 한 장을 써두셨더라고요. 그건 한참 뒤에야 서랍을 정리하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은아, 혹시라도 아빠가 수술대에서 잘못되더라도 절대 내 탓이라 생각하지 마라. 아빠는 내 덕분에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던 날, 아빠는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진작 검진만 제대로 받았어도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우지 않았을 텐데.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아빠가 있어야 나도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리 수술 잘 받자.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제 신장 하나가 아빠 몸의 자리를 잡으며 아빠는 서서히 기력을 되찾으셨어요. 물론 회복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면역 억제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했고 작은 감염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아빠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빠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고 식단도 철저히 지키셨어요.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미루던 분이 이제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하면 이대로 괜찮을 거라 믿으며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35이 되던 해 아빠는 정기검진에서 뜻밖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번엔 위암이었습니다. 신장 이식과는 무관한 새로운 암이 발견된 거였어요. 초기라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미 몸이 한번 크게 무너졌던 아빠에게 또 한 번의 큰 수술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술은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로 진행을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빠는 그 진단을 듣고서도 담담하셨습니다. 다은아, 너무 울지 마라. 아빠는 내 덕분에 몇 년을 덤으로 산 거야. 아빠는 미련 없어.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가면 좋겠구나.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아빠는 당신의 몸보다 저를 더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그 무렵 저는 6개월 정도 만나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은행원 노현우 씨였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을 언급하기엔 이르다 생각했는데 아빠 건강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우 씨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줬어요. 그동안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은행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처음 아빠에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아빠는 현우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은행원이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네. 우리 다은이 잘 부탁하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든든하게 다은이 곁을 지키겠습니다. 아버님 건강도 챙기셔야죠. 결혼식 날 다은이 손잡고 함께 걸으셔야 하니까요. 그래, 우리 다은이 결혼식엔 아빠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겠구나. 아빠는 제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설레하셨어요. 그날만큼은 정말 두 다리로 당당하게 저와 함께 걷고 싶다며 매일 조금씩 운동도 하셨죠. 예비 시댁에서는 저희 사정을 듣고 몹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서둘러도 좋다며 먼저 재촉하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시누이 노지연 씨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은 씨 아버님, 예전에 건축사무소 크게 하셨다면서요. 판교 쪽 아파트도 갖고 계시다던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걱정돼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들은 얘기겠거니 했죠. 나중에서야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됐지만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우리 걱정은 말고 얼른 날짜부터 잡자. 다음 달이라도 괜찮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준비할 건 준비해서 진행하려고요. 준비야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하나뿐인 아버지신데 내가 얼마나 조급하겠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결혼부터 하고 아버지께 행복한 모습 보여드려야지.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진심으로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아빠뿐이고 아빠가 떠나시면 저 혼자 남게 될 텐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효도는 다 하라며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 여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아빠의 유일한 소원인 제 결혼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혹시라도 아빠 상태가 더 나빠질까 마음을 졸았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아빠가 제 결혼식을 보고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시길 바랐어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아빠는 저와 현우 씨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에게 딱 한 가지만 신신당부하셨어요. 나는 더 바라는 게 없네. 다은이가 내가 없으면 세상에 혼자 남게 되니 자네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게. 자네도 알겠지만 우리 가족은 음주운전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네.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술 마시고 운전만은 하지 말게.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 난 자네만 믿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빠 컨디션은 아주 좋으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며 맞췄던 정장이 그새 헐렁해진 게 눈에 보여 마음이 저렸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버진로드를 함께 걸으며 잡은 아빠의 손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늘어져 있었어요. 어릴 적 저를 든든하게 잡아주던 그 손이 왜 이렇게 야위었는지 결국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빠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와 함께 걸으셨어요. 몸이 힘드신데도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버티고 계신지 느껴지더라고요. 현우 씨에게 제 손을 넘겨주시며 아빠는 짧게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우리 다은이 잘 부탁하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빠는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 한동안 아빠는 기운을 되찾으신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날 하루만을 버티고 계셨던 것처럼요. 가끔 저희 부부가 저녁을 먹으러 가면 아빠는 웬일로 식사도 곧잘 하셨어요. 다은아, 너 결혼하고 나니 얼굴이 더 좋아 보이네. 현우 서방이 행복하게 잘해주나 보구나. 에이, 아빠도 좀 더 드셔야 되겠어. 그래야 나중에 손주 봐주지. 그래, 손주 태어나면 아빠가 다 봐줘야지. 현우 씨는 아빠를 참 잘 따랐습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아빠께 자주 연락드리고 살갑게 안부를 챙겼어요. 저는 그때 서두르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을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날 즈음부터 아빠 건강이 다시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몸이 더는 버텨내지 못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식사량도 눈에 띄게 줄고 기운이 없어 하루 종일 누워 계신 날이 늘어났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아빠 집으로 향했는데 늘 웃으며 반겨주시던 아빠가 어느 날부턴가 기운 없이 방에서 저를 맞이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은아, 왔어? 밥은 먹었어? 걱정 말고 이제 자주 오지 마라. 신혼인데 친정에 이렇게 자주 오면 못 써. 아빠 보고 싶어서 오는 건데 뭘. 저녁 먹으려고 왔어.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 없어. 아빠는 아까 챙겨 먹었으니까 넌 현우 서방 퇴근하면 집에 가서 밥 먹어. 다은아, 이제 너도 결혼했으니 아빠보단 남편을 먼저 챙겨야 한다. 알았지? 이제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그제야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 저더러 서둘러 가정을 이루라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이 떠나게 되면 홀로 남겨질 딸이 안쓰러워 미리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9개월째 되던 어느 새벽, 더 이상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시던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 결혼 생활을 더 지켜보지 못하신 채 그대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힘겨워하시던 아빠 얼굴이 마지막 순간엔 참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곤히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으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례는 사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아빠가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분들과 오랜 동료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 기간 내내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회사 동료이자 오랜 친구였던 정소라 씨가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장을 지키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소라 씨가 없었다면 저 혼자 그 며칠을 버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장례식장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생전 아빠와 알고 지내시던 변호사님이 상속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조언을 해주고 계셨는데 그때 시부모님이 슬쩍 다가와 함께 들으려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다은이한테 우리도 가족인데 우리도 알아야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상속 관련 사안이라 당사자분과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뒤로도 유독 아빠 재산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이 중간에서 선을 그어주셔서 더 이상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은 자꾸만 아빠 재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살던 판교의 아파트를 두고 그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며 슬쩍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이제 슬슬 아버님 재산 정리도 해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 장례 끝나고 하려면 더 복잡할 텐데 판교 아파트에서 지내셨다면서 그건 어떻게 하려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형님, 급한 일도 아니고요. 에휴, 그러다 나중에 힘들어서 못해.
내가 도와줄 테니 언제든 연락해. 저는 처음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장례가 진행되며 남편 쪽 손님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우 씨가 지인들이 왔다며 자꾸 그들과 술자리를 갖는 겁니다. 물론 고마운 마음에 자리를 함께할 수는 있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했어요. 유독 그 테이블 분위기가 들떠 보였거든요.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아빠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현우 씨 이름을 확인해달라며 지금 경찰서에 와 계시니 빨리 오셔달라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현우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경찰관 두 분이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다은 씨 되시죠? 보호자분 오셨으니 자리로 좀 앉으실까요? 저는 그제야 담당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제가 아빠 집에서 밤을 새우는 사이 현우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상태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하필 폐지를 줍고 계시던 한 할아버지를 치었다고 했어요. 피해자분은 응급 이송돼서 지금 대학병원에 계세요. 상태는 아직 지켜봐야 하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앉은 현우 씨는 저를 보고도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다은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 하나를 못 지키다니요. 거기다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경찰서에서까지 소란을 피우다 보니 결국 정식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제가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시댁으로 오라는 전화를 걸어왔던 거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고 시댁 식구들은 그 와중에 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겨우 상황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날 저녁 시댁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안 그래도 시댁에 들러야 할 것 같았던 참이라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은아, 시간 되면 집에 좀 와볼 수 있니? 급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 일단 와서 얘기하자. 우리도 할 얘기가 있고. 그렇게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과 시아주버니, 노현석 씨, 시누이 노지연 씨까지 다 모여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다들 유독 반기더군요. 얼른 소파에 앉으라며 저에게만 집중을 하셨어요. 다은아, 일단 앉아서 얘기 나누자. 네, 근데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다 계시네요. 얘들도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길래. 일단 앉아봐. 저는 처음엔 저한테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꺼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전에 어디 갔다 왔니? 아들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우리가 기다릴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다. 네, 시간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너도 아는구나. 현석이랑 지연이 사업이 요즘 힘들다는 거 말이다. 여직 티는 안 냈는데 너도 알다시피 사정이 좀 어려워. 사업이요? 그래. 그래서 할 얘기 있다고 한 거 아니었니? 유산 정리할 거잖아.
저는 그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시아 주버니와 시누이의 사업 이야기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제가 어리둥절해 있으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재산이 꽤 되셨던 것 같은데 그거 정리하면서 좀 나눠주면 어떠니? 우리가 지금 사정이 어렵지 않니? 가족끼리 도와야 하지 않겠어? 네? 저희 아빠 유산이요? 그래. 내가 그거 혼자 다 가지고 있어봤자 뭐하니? 가족들이 다 잘 살면 좋은 거지.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결혼 전 지연 씨가 흘렸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 주버니와 시누이도 각자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나 솔직히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 장남이라 책임지는 것도 많고 재수 씨도 덕 좀 봤잖아. 무엇보다 가족인데 힘들 때 도와야지. 그 돈이 한 60억쯤 된다며. 그러니 우리한테 공평하게 15억씩만 줘. 30억 넘게 남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아주버님,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그거야 듣는 데가 있으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적도 없는 아빠 재산을 언제 그렇게 알아봤는지 시아 주버니는 집 시세까지 훤히 꿰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는 경쟁하듯 자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말했잖아. 다은 씨, 나는 남편이 사업 벌려놓은 거 수습하느라 허리가 휘었어. 안 줘도 돼. 정 안 되면 빌려만 줘. 차용증 쓰고 이자도 줄 테니까. 야, 넌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오빠는 여력 있잖아. 왜 그래? 시누이와 시아 주버니가 제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저를 쳐다보며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마치 협박처럼 들렸어요. 다은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너한테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잖니. 우리가 잘 살아야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너희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을 텐데 마지막 유언인데 네가 잘 지켜줘야지. 어머님,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도 급하니까 그렇지. 어차피 재산 정리하려면 미리 다 확인해야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서류 복잡해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니 좀 부탁하마. 나중에 현우은행에서 높은 자리 가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니? 이제 너한테 우리 말고 가족이 어디 있겠어.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초에 제게 유산 얘기를 꺼내려고 저를 부른 거였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시댁 식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다들 당연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평생 일궈온 재산 중에 이 사람들의 땀 한 방울 섞인 게 없었는데 그저 제 가족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손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시댁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내일 다시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오늘 정신없을 텐데 내일 다시 모여서 정하자꾸나.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라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소라 씨는 제 얘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은아, 너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각서 있잖아. 그거 그대로 보여줘.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소라 씨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사실 시댁에 가기 전
저는 이미 경찰서에서 그 사고 소식을 들은 뒤였습니다. 남편은 음주 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 와중에 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 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모두 챙겨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어제와 똑같이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왔니? 어제 얘기했던 거 좀 더 정해볼까? 어머님, 더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릴 게 있어서요. 드릴 거? 그게 뭔데?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 서류는 바로 남편이 사건 사고 확인서와 결혼 전 현우 씨가 직접 작성했던 각서였습니다. 저와 현우 씨가 결혼 전 만약 음주운전을 하면 그 즉시 이혼한다는 조건으로 써두었던 그 각서를 시댁 식구들 앞에 내보인 거였죠. 이게 뭐냐? 나 사고라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아드님이 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어요.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온 시댁 식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우 씨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각서 보셨겠지만 저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요. 그래서 헤어지려고요. 걱정 마세요. 저희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오늘부로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 아드님 일은 알아서 처리하세요. 시아 주번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한테 돈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닌데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가 드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제가 왜요? 시누이까지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가족이잖아. 어떤 가족이 아빠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유산 얘기를 꺼내나요? 거기다 아빠 재산의 손톱만큼도 기여한 적 없는 분들이 그걸 가족이라 할 수 있나요? 애초에 저를 가족이라 생각이나 하셨어요?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현우 씨 빼내려면 변호사 빨리 알아보세요. 음주운전이라 보험 처리도 안 될 텐데 시간 늦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현우 씨에게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어요. 용서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바로 피해자분이 입원해 계신 병원이었어요. 병실 복도에 가족분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그중 한 분이 울먹이며 소리치셨어요. 당신이 가해자 가족이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는지 알아? 70 넘은 연세에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실컷 폐지 주우며 지내셨던 분이야. 그런 분을 어떻게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목 놓아 울부짖던 그날이요. 음주운전으로 가족을 잃었던 제가 이번엔 음주운전 가해자의 가족이 되었다는 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드렸어요. 피해자 가족분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이해가 됐거든요. 물론 현우 씨와 저는 이제 아무 관련이 없으니
굳이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도의적으로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피해 할아버지께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거동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현우 씨의 그 어리석은 선택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애써온 한 분의 삶을 그렇게 무너뜨려 놓은 겁니다. 현우 씨의 음주운전은 보험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합의금과 치료비,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자비로 감당해야 했죠. 시댁 형편은 이미 여의치 않았고 결국 현우 씨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은행원 신분마저 잃게 되며 결국 면직 처리됐다고 들었어요. 시댁은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얼마 뒤 저는 소라 씨와 함께 피해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여전히 거동은 어려운 상태셨지만 다행히 의식은 온전하셨어요. 보호자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오히려 저에게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가해자 가족이란 생각에 화가 났는데 이제 가해자 가족이 아니시라는 걸 알고 나니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사과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엄마와 오빠를 잃었던 저였는데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현우 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조사를 받으며 계속 사과를 전해왔지만 저는 끝까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다은아,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어쨌든 우리 아들이 내 곁에서 아버지 결혼식 보여드리고 좋게 보내드린 거잖아.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 수 있어? 어머님, 음주운전이 어떻게 실수인가요? 고의죠. 대리를 부를 수도 있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었어요. 여러 선택 중에서 음주운전을 고른 건 명백히 고의적인 겁니다. 실수라뇨. 저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없는 분들이니 더 이상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끝까지 냉정하게 시댁 식구들을 잘라냈습니다. 시아 주번이는 사업 위기를 견디지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들었고 시누이 사정도 나아지긴커녕 더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현우 씨와의 인연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아빠가 남겨주신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집을 정리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아빠와의 추억이 남은 곳을 도무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아빠 서재에 놓인 도면들, 가지런히 정리된 책들, 현관 옆에 놓인 아빠의 낡은 슬리퍼까지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흔적들이었으니까요. 집 곳곳에 아빠의 온기가 남아 있어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온기를 받으며 지금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 오빠가 제가 더 단단하게 살아가길 응원하고 있을 거라 믿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현우 씨가 그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저는 냉정하게 시댁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사건이 오히려 제게 결단을 내릴 용기를 준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희생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마주치곤 합니다. 하지만 피나 일륜으로 묶여 있다 해서 무조건적인 양보나 감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는 것. 그리고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